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그 잠재 능력을 마리아 몬테소리는 경량성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우리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알고 부모가 어떻게 양육 태도를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은 하늘이 준 생존 기술로서 또 다른 말로 품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잠재 능력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라는 거에 엄마, 부모에 대한 기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질에서 우리가 부모의 유형을 살펴보면 훈련자형 부모가 있을 거고, 교육자형 부모, 반응형 부모, 또 보모형 부모,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세는 교육자형 부모, 훈련자형 부모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티칭 부모, 대부분 뭔가가 이제 딱 엄마가 먼저, 부모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거고, 교육자형 부모는 요즘 코칭맘, 그렇죠? 그래서 교육자형 부모님들을 살펴보면 누가 아이가 먼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주도하고 아이가 따라가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응성 부모, 반응성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부모인가, 현재 하고 있는 아레테 몬테소리 스쿨이 반응성 그쵸, 부모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성 부모 유형이라고 하면 반응성 부모는 뭐냐라고 하면, 누구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응성 부모의 특징은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흥미성하는 것을 1순위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아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가 어떤 서투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동 그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거, 또 아이가 놀이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아이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가 활동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높은 거, 이렇게 아이가 시작할 때부터 활동을 함께 해나가면서 아이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가 우리가 반응성 부모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 왜 반응성 부모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아이들은 어떤 존재이다? 능동적으로 아이들은 놀이에 참여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아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했을 때에 아이들은 자발적인 반복을 하게 되고, 이 자발적인 반복이 나중에는 뭐다? 활동을 숙련되게 해서 자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스스로 성찰이 가능할 때 가능한 것이지, 뭐다? 바깥에서 안으로 주입을 시키거나 푸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가 주도하는 거에 부모가 따라가는 것이 반응성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반응성 부모의 역할을 마리아 몬테소리도 아이들의 활동 주기로서 아이들이 자발적인 존재라는 것을 돕기,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의 실천적인 것은 아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선택한 것을 또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자유 속에서 아이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획득한다라는 것에 대한 활동 주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본성에서 벗어난, 우리가 요즘 자기 조절 능력이 결핍된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센터장님은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는 순간 내 조절 능력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교수님 희망보다 많아졌어요. 10명이랬는데 10명 넘었죠? 11명. 11명이에요. 그래서 방금 넘는 순간에 10명이 넘는다. 그래. 너무 기쁜데요? 10명 넘어서. 저희가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해서 그것이 문제와 행동으로 나타나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리고 또 감정 조절이 잘 된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그 특징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자기 조절이 잘 되어졌다. 이 자기 조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정의 조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감정이 있는데 난 생각대로 잘 안 된 것 같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쵸? 나도 모르게 그랬어. 이건 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 조절이 잘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적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불편함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적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누가 강장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뇌에서 전전두엽이 저희가 관장을 하고 이것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과 그 다음에 창조적 상상력이 우리 미래의 인공지능은 다시 말하면 기술과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에게 뒤지지 않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을 때 강한 아이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공감력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공감력이 뛰어난 아이들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인간력을 이 튼튼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러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리아 몬테소리도 이런 뇌 발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이 아까 우리의 그 감정을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사고와 행동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은 감각기관과 기억과 감정 중추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해서 그것을 적절한 사고와 행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에 우리는 인간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계획 세우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인데 이러한 조절 능력은 그러면 언제 때부터 키워지느냐? 우리가 뇌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돌에서 3돌 사이에 이러한 노력하는 조절 능력이 감지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돌이 되면서 급격하게 발달이 되어지고 7세까지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발달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인지적인 융통성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다른 적절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인지적 융통성도 발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기억력,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또다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서 유추해내어서 활동에 유추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같이 발달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아이가 인지적인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과 교구에는 스스로가 틀림을 정정할 수 있는 틀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구 안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받기 전에 스스로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가 해나가면서 자기 수정을 스스로가 해나감으로써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아이 스스로가 비교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작업에 대한 기억력으로서 아이들은 1년 된 일의 순서를 기억해서 그 질서 있는 움직임과 순서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음 작업에서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서 지금 현재의 활동에 또 나아지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곳, 아까 우리가 전전두엽에서 그러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뇌는 진화다 과정을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로 진화되어져 갑니다. 제일 1층이 우리가 생명 유지의 뇌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흡을 하거나 먹는다거나 맥박이라든지 이것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발달되는 뇌이고, 그 다음에 2층의 뇌는 동물의 뇌라고 해서 이것은 원시적인 감정 중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이고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뇌 3층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지성과 이러한 감정적으로 2층 내에서 발달되어 온 것을 다시 이성적인 것과 지성으로 잘 조정을 해서 인간다운 감정으로 통합하고 조절하는 뇌가 바로 3층의 뇌입니다. 이러한 3층의 뇌의 전두엽에서도 가장 앞부분인 전전두엽을 우리는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뇌 발달은 아까 언제 때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태어나서 3년 동안 맞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태어나서 3세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발달될 수 있는 때에는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애착과 신뢰감이 장착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영양. 그쵸? 잘 먹어야지. 왜? 이 시기에는 대뇌 피질이 거의 80%를 먹는 영양분의 80%를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험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품성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애착과 자기 조절 능력이 결정적인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적인 시기를 임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임계기의 뇌 발달의 임계기를 교육적인 효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가 지능을 발달시켜야 되겠다. 이 시기가 지나가서 조기 교육이나 적기 교육을 하는데 내가 발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뇌 발달의 임계기는 교육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이 또 3세에서 6세까지는 계속 다듬어지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계속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이미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 요구를 알고 그 요구를 수용해주면 아이들이 수용해주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안내해줄 수 있는 어른의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육 태도에서 봤을 때에 어떤 부모? 반응형 부모.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기질을 아까 우리 경량성, 아이들은 뭐한다? 첫 번째가 적응하려는 경량성, 질서를 세우려는 경량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식과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질서의 민감기도, 질서의 경량성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우리가 전전두엽에서 애착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착된다라는 거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된다?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고 안전한 환경이어야 되고 질서가 있고 신뢰로운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과 질서를 가지고 아이들은 탐색을 해나가고 그 탐색을 한 것을 손을 사용하려는 경량성, 그 다음에 반복하려는 경량성, 그 다음에 이런 경량성을 거쳐서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려는 경량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면의 힘에 의해서 그 내면의 힘을 마리아 몬테소리는 아이들은 우리가 뇌 발달도 임계기라고 해서 일정치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 몬테소리도 아이가 발달을 해나가는 데는 일정치가 않다. 하지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민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 민감기를 아이들을 관찰을 통해서 그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민감기는 처음에 마리아 몬테소리가 교육학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처음에는 네덜란드의 생물학자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감기는 아이들이 자발적인 적합한 활동, 자기한테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가 요구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학습된 것을 아이들은 흡수해 나가면서 자기를 완성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감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민감기에 대한 종류는 운동의 민감기, 질서의 민감기, 언어의 민감기, 작은 사물의 민감기 이렇게 다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서의 민감기나 그 다음에 운동의 민감기, 감각의 민감기는 꼭 몬테소리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아 교육에서도 운동과 감각 운동기로 해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쓰는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움직이는 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수위근에서 수위 근육을 사용한다고 해서 수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움직임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을 발달시켜 나간다라고 몬테소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운동의 민감기에 그래서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한다?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것을 엄마가 야 너는 왜 그렇게 많이 움직여? 엄마의 기질이 뭐다? 되게 조용하고 통제적이고 일관적인 유형의 엄마가 그냥 되게 이게 감정 내향형인 엄마가 볼 때는 되게 이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이가 봤을 때 보면은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제발 좀 그만 앉아 있어. 앉아서 제발 좀 놀아. 라고 얘기할 때에 아이들은 그 기질이 뭐다? 아이들의 기질의 선천적인 특성은 자발적이다. 그래서 이 자발성은 밖으로 뻗어나오는 힘만 자발성이 아니라 안으로 움츠려드는 힘도 자발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에너지는 다 다릅니다. 마음껏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관찰하는 거에 에너지를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움직임에 순서가 있고 일련된 순서가 있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어른이 보여주고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통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아이들은 자립심과 독립심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언제 때? 정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또다시 운동의 민감기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생각대로 움직이고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뭐합니까? 감각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감각은 아이들과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적정 기간이 감각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과 지능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각기관 내 운동기관으로 연결에 의해 가지고 의해서 유지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감각기관이 세련되게 발달될 수 있도록 감각적인 경험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각을 세련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또 자발성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과 어떻게 관계 지어 나갈 건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지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 안에 그러한 감각 교구를 제시해서 감각 교구를 아이가 경험하면서 이러한 나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 나의 자발성을 표현하면서 지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발달을 돕는 간접적인 도구로서 감각교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감각교구 안에 아이들은 어떠한 지성의 요소가 있어서 어떠한 활동과 음식, 감각의 민감기에 그러한 활동적인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교구로서 설명을 드리고요. 꼭 감각 이런 교구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러한 환경의 접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움직임의 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많은 놀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소근육 활동을 하기 전에 아이들은 전체적인 자신의 발달에 전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쪽에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번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추나? 처음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려서 비춰요. 처음이라서. 네, 저렇게 아이가 뛰고, 우리는 계속 뭐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만 하는 것이요.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뭐요? 멈추고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신체적인 활동을 아이가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자유를 줌으로써 아이들은 저러한 행동에 대한 통제가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생각을 조절할 수 있고, 생각을 계획할 수 있고,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교수님. 네. 하나만 짚고 가요. 네. 그 지금 교수님께서 제일 계속 말씀하신 전 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시키려고 하면 그 시기는 2세에서 3세 사이에 아이들이 급격하게 발달을 한다고 했고, 그럼 그 움직이면서 감각을 발달시키려고 하면 이 감각 교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 꼭 왜 감각 교구를 사용해야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엄마들이 조금 이해를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방법을 제시를 약간 하고 다시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왜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러한 감각 교구를 만들었느냐, 왜 제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0세에서 모든 수많은 자극과 수많은 감각적인 자극은 뇌에 손상이 있거나 아프거나 선천적으로 아프거나 하지 않는 이상으로는 모든 다양한 정보를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정보는 뭐 해줘야 되냐? 통합하고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은 아직 아이들한테는 미숙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위를 사용해서 직접적인 발달을 돕는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러한 자기가 이전에 경험한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감각 교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각 교구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기의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겠네요, 그죠? 이전에 경험한 것을 제가 아까 우리가 응용력과 기억력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인지적 응용력과 네. 그 다음에 자극적 기억력, 이러한 것들을 아이가 이전에 경험한 것에서 시작을 되어져서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의 감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러한 것에 마리아 몬테소리는 지성의 요소까지 넣어서 감각 교구의 목적은 지성의 발달 플러스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의 깊은 관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은 아까 지성의 성격은 얘기하자면 우지 엄마가 또 들어와서 반갑다고 또 인사하네요. 누군데요? 또 보는다고 우지 엄마가. 네. 우지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이런 본다고. 댓글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맞죠? 오늘 수업 어땠는지 우지 엄마 간략하게 얘기 좀 해서요. 나중에 꼭 피드백 해주세요. 그냥 좋다, 안 좋았다 뭐 이런 말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성의 발달의 요소, 지성은 성격은 자발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선택해서 했을 때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그래서 흥미와 관심이 1순위로 둔다라고 했을 때 아이의 흥미와 아이가 재미가 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번에는 의미도 있어야지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가 선택한 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마리아 몬테소리는 지성의 요소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지성의 요소는 이것도 아이들은 처음부터 놀이를 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같은 것끼리를 모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것부터 작은 대로 순서되어 놓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곰 세 마리 노래도 좋아하고 무엇이 똑같아요 노래도 좋아하고 아, 곰 세 마리가 세을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이어서 딱 좋아하는 거 아니요.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가족이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아빠 곰은 뚱뚱하고 엄마 곰은 날씬하고 애기 곰은 귀엽다라는 모든- 짝짓기 오케이. 그렇죠. 진짜가 그다음에 뚱뚱하고 미소군요. 서열화도 들어가고 모든 내용이 다 지성의 요소가 다 포함된 노래가 곰세마리 노래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똑같을까요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 항상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도 그렇고 아이들이 보는 영상도 그렇고 뭔가가 내용이 질서적으로 있는 움직이고 것들을 좋아하는 게 노래도 질서적으로 반복되는 노래를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짝을 짓고 순서 짓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이러한 요소를 몬테소리는 감각교구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나방에 참가하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순서 기억하게 하는 거, 지성의 요소는 아이들한테 순서를 노출시켜 줌으로써 훨씬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다. 그쵸? 네, 좋아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몬테소리는 아이들은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걸로 나눠보면 수학은 추상이고 추상적이고 언어는 추상입니다. 추상적. 그렇죠. 근데 이런 추상적인 것을 뭐다? 아이가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구체화해서 추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추상을 구체화한 교구가 바로 감각교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러한 이것을 폭지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은 각각의 감각은 세련되게 발달되어져 있지만 그 감각적인 것이 서로가 함께 통합이 되어지는 것은 아직 미숙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아이들 시각적으로 대부분이 우리가 감각의 발달은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걸로 우리가 아까 지성의 요소 분류하고 짝을 짓고 하는 건 전부 다 시각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각적인 거에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형태, 크기, 색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이들이 보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열화를 짓고 그 다음에 짝을 지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여러 개의 종류가 통합되어지기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 번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몬테소리는 감각의 고립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고립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잘 배우는 방법, 아까 잘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맞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엄마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구의 고립화라는 얘기는 아이가 이 산물을 봤을 때 오래 기억을 하고 빨리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건이잖아요. 고립화가. 그쵸. 집중할 집중할 수 수 있는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한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 아이들한테 감각을 익히려고 하면 고립화를 만들어서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을 포인트를 조금 더 짚어주면 그렇죠. 좋겠어요. 여기서 교구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대에서 꼭지에서 이렇게 꺼내어서 해서 놓는 거를 되게 재밌어합니다. 이거는 시각에 의한 크기 식별의 교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이가 이러한 크기를 원기둥과 대에 맞추어서 뭐 하는 겁니까?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굵기가 점차적으로 정확한 차이를 두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이거는 또 뭡니까? 서열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구는 짝짓기 교구이고 서열화 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러한 원기둥과 그 다음에 이 대에 집중해서 넣을 수 있도록 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기둥의 색과
원기둥은 전부 다 동일화시켜 놨습니다. 그 음. 다음에 원기둥이라는 모양도 전부 다 동일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뭐다? 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 고립하라는 얘기는 의미는 하나에만 고립하를 준다는 얘기죠. 크기에 대한 거. 그쵸. 크기에 대한 거. 여기는 이거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 식별의 교구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색을 식별은 또 이렇게 색판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의 분류는 또 이렇게 구성삼각형이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식별할 분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물의 하나의 사물의 특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은 다 제거해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꼭지 믿음이 네 종류인데 노출해줘야 되는 순서가 있나요? 예, 질문하십니다. 맞습니다. 노출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종류 맞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가워요. 네 종류인데 우리가 차원을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은 저 같은 사람이 4차원일까요? 5차원 아니세요? 5차원인가요? 하나는 3차원의 역비라고 해서 네 종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가장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쉬워야 순서 돼요. 맞죠? 어떤 네. 순서로 해줘야 된다는 거는 쉬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쉽느냐라고 봤을 때에 이거는 굵기와 높이의 변화로서 이거는 3차원입니다. 부피. 그 다음에 이거는 굵기의 변화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면 똑같습니다. 대테두리만 보면 그러면 아이가 어떤 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굵기도 생각해야 되고 높이도 생각해야 되고 깊이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테두리만 보고도 똑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테두리의 굵기만 보고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이 먼저입니다. 네,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느 차원이라든지 순서는 아이들이 제시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건 어떤 순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루트 모모한테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네. 좋은 그래서 질문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근데 이거를 뭐한다? 넣다 보면 잘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 잘못 넣었어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수의 정점을 누가 내가 자율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 교사의 타율에 의해 가지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아까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에 가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까 전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자아가 싹트는 시기입니다. 0세부터 3세까지는 우리가 자아 개념이라고 하면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에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싹트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중요한 것이 자존감의 발달로 연결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기초되어진다? 자율성과 성취감에 기초하여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림의 정정은 잘못 넣었네 라고 해서 하는 거냐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틀림의 정정이 교구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아까 어디에 달려져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몬테소리 교수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내가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 부모의 기질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잘 알고 아이한테 이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알아봐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 아니면 개입을 하는 게 그쵸. 좋아요.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틀림이 통자가 여기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뭐다? 타율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가 마음껏 뭐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과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키워집니다. 이런 마음의 근육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실행, 경험이 중요하고 시행착오, 해봤을 때 뭐가 안 되고 없다라는 것에 인지적인 갈등, 그 다음에 인지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수, 이 실수는 타율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실수에 대한 오류를 정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고, 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인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교구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아까 서열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짝짓기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근데 색을 엄마의 보조가 빨라서 무슨 색이야? 이건 무슨 색이라 전에 배웠었지? 너 알고 있지? 이 색깔보다는 이것은 감각적인 풀 세련됨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짝짓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는 엄마나 선생님이 제시할 때는 같은 색을 찾아보자. 항상 동일한 것을 아이가 찾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뭐가 다른지를 아이가 계속 경험할 수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먼저 주기보다는, 물론 아이가 물었을 때 엄마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물었을 때는 엄마가 이건 빨간색이라고 하는 되지만, 아이가 묻지 않을 때는 이와 똑같은 색을 환경과 관계 지어질 수 있도록, 아이는 환경과 어떻게 관계 맺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어가야 되고 환경과 어떻게 관계 맺어가야 된다는 것은 어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가장 주양육자는 사회적 정서적인 관계, 유대관계로 엮여져 있는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색깔, 똑같은 색깔끼리 모아보도록 하자. 똑같은 색깔끼리 나와보도록 하자. 이 색하고 똑같은 게 우리 집에 어디에 있을까? 그쵸? 이 색하고 똑같은 색 찾아보도록 하자 라고 해서, 기본 제시는 우리가 동일한 걸 찾아내는데 환경에 대한 관계를 익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구조를 제시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오전에 수업을 했을 때도 아이가 적응이 되고 이 환경에 대한 신뢰가 싹 드니까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환경과 관계 지어면서 가면서 끊임없이 탐색해 나가는 걸 보고 저도 오늘 너무 그런 아이들을 관찰하는 게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었는데, 아이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은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해주고, 그 환경에서 아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 시기에 그런 신뢰와 애착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키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의욕,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자존감, 이러한 것은 항상 뭐에 기초를 한다? 자기 조절 능력에 기초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신뢰감은 많은 정보를 획득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경험입니다. 감정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자신감을 심어주기 이전에 먼저 자기 조절 능력이 바탕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러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힘을 가지고 아이가 인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 바로 모ntessori 교육입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끝나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가 30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잠깐만 정리를, 오늘 교수님 한 멘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타임, 이 시간에 남편이 전화 오네. 전화 안 안 오고 별 특별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또 이렇게
오는데 그 마지막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관계 이 부분을 엄마들한테 제가 좀 점검을 해주고 싶은 게 아이들이 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 놀이에 몰입을 해서 잘 놀아야 되고 잘 그 뭐라고 해야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이 환경에 대한 관계를 인식할 때 우리 아이가 자기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색기라는 것들이 맞아요. 환경에 대한 결국은 탐색이고 그 환경에 대한 탐색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보는 어떤 자기조절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교구를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 하나만 잠깐만 네.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전두엽이 급격하게 발달시키려면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네. 저도 제가 아기 키웠을 때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전두엽을 발달시켜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떤 반응성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꼭 집어서 2, 3세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생활에서 노출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2, 3세가 되면 자아 개념이 싹 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싫어, 싫어, 싫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가 표현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마다 충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먼저 아이 보고 해보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두엽을 발달시키려고 하면 그렇지만 아이가 무조건 다 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에 하나의 또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는 뭐 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 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 되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그 안 되라는 엄마가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보통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엄마가 전부 다 무조건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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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긍정적으로 다 들어줍니다. 맞죠? 네. 그러다가 이제는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아이가 탐색을 한다고 막 기어가서 어떤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하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아이는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몸을 해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는 안 되라는 것을 마다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전에 부모와 아이와의 안정된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 훈육은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4, 5세는 전두엽 발달시키기에 늦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히 발달되는 시기이고요. 1, 0, 3세 때에 그러한 것들이 또 3, 6세에는 꾸준히 통합되어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늦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0에서 6세까지는 뇌발달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0에서 3세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환경에서나 양육 태도에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3세에서 6세까지 키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뇌발달에서 또 한 번의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에 또 한 번 임계기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서 엄마가 잘 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어. 내가 어떤 애착관계에서 무슨 그게 있다라고 해서 엄마가 자꾸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머니가 인정해 주셔서 지금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기에 어머님이 따라가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궁금하신 거는요, 저희가 아는 데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부모님의 그러한 기질과 그 다음에 성격 유형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하는 거에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것을 진단을 해서 서로가 지금 함께 아이와 엄마가 부모가 함께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은 정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매주매주가 바뀌어지는 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저도 사실은 교수님 지금 우리
부모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이들의 행동이라든지 특히나 부모의 행동이 많이 바뀌어가고 맞아요.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이 사실은 와요. 맞아요. 감동이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엄마들한테 친밀도 있게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저도 엄마들한테 조금 더 체계적인 말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하자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두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 3세 아이들이 전두엽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뭐냐 교수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 분류하는 작업에서 엄마가 잘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형태, 크기, 색 분류 능력이에요.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엄마들이 조금 더 우리 뇌 발달을 해주기 위해서 환경을 마련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애기 손님도 한 명 왔네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애기도 왔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 네. 또 봐야 돼요. 또 봐요.